안녕하십니까. 경북모의평가 국어 2회 독서 문학 해설을 담당하게 된 선주고등학교 교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수능이 3주밖에 남지 않아서 많이 긴장되고 힘들겠지만 경북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독서와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어 2회 독서 문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부분은 그 독서의 인문융합 지문과 그리고 사회 지문, 그리고 문학에는 고전 문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부터 9번까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수능에서도 이제 융합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또 이제 좀 풀기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부터 보시면 4번은 지금 이 글의 어떤 전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이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면 선지만 읽으셔도 어떤 철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부터 보시면 일단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개념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자의 사상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시대를 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와 나에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자의 사상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간통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1번에서는 통시적 변화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뒷부분에도 철학자의 사상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평가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평가를 말할 수 있는데 가와 나에서는 어떤 철학자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보시면 보편적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번 그 가와 나에도 보편적 사례가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번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4번을 정답으로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 가에서는 지금 아리스티포스와 에피쿠로스의 어떤 행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에서 잘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이 에피쿠로스가 그 쾌락주의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특정한 철학자의 사상이 지니는 특징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부터 보시면 하지만이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특정한 지점을 짚어보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피쿠로스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도 보시면 어떤 필자의 생각을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어떤 평온함이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4번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5번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는 가와 달리 특정한 철학자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사상이 형성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융합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글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 한계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역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로 좀 제시되어 있지만 결국 이 문제도 내용 일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학자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독서 지문을 푸실 때 이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수능 날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답은 여러분이 쉽게 찾으셨겠지만 계속 선지가 지문에 어디 연결됐는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의 내용은 지금 가 문단의 첫 번째에 보시면 있습니다. 가의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아리스티포스랑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진정한 선이고 그 밖의 것들은 쾌락을 산출하는데 효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문과 선지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도 한번 보시면 아리스티포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알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문에서 보시면 선생님 인간과 자연이라는 지금 지문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추상적인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문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단어로 바꾸어서 선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네,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서 지문을 푸실 때 A와 달리 B나 뭐뭐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내용 일치 문제에서 항상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지 구성에 보시면 에피쿠로스가 감각적 쾌락을 줄이기보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읽어보라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가의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육체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고 쾌락이 넘치는 삶보다는 고통 없는 상태를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각적 쾌락을 줄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줄이기보다는 쾌락이 넘치는 상태에 도달한다. 쾌락이 넘치는 상태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고 고통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번에 틀린 설명이고 4번과 5번은 선생님이 이제 나 지문에서 이제 여기에 걸어놨는데요. 여기에 아리스티포스는 다양한 쾌락의 적극적인 추구. 가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3번이 답이고요. 가의 먼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아리스티포스는 다양한 쾌락을 찾아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선지에 다양한 쾌락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도 보시면은 그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추구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포스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에 보시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쾌락의 달성에 멀어진다라는 게 쾌락주의 역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포스는 쾌락주의 역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단어를 자기 부정의 모순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의 역설이 자기 부정의 모순이랑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에피크로스는 자기 부정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내용 일치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줄 친 부분의 문단과 그리고 그 문단 주변에 있는 아래 위의 문단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 부분을 한번 문단을 보시면 에피크로스는 고통 없는 것 자체를 중립이 아니라 중립 상태가 아니라 쾌락이라고 본다. 이 말은 고통 없는 것 자체가 쾌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간 상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통 없는 것을 쾌락과 동일시하고 불행하지 않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기업과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조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보고 불행하지 않는 걸 또 행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좀 분석을 하면 그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느낀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상태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쾌락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연히 또 불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한 상태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쾌락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쾌락을 느끼는 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4번에 보시면 고통이 있는 것은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을 반대로 하면 행복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5번과 4번 어떻게 보면 한 단어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4번과 5번 중에 또 답이라고 좀 추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에 보시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행복한 상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6번은 4번이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7번 문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이렇게 선생님이 좀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실 때 혹시나 발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나를 바탕으로 에피쿠로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번 문제에도 풀었지만 가와 나의 어떤 전체적인 글의 특징이 가에서 에피쿠로스의 어떤 사상을 설명하고 나에서는 그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약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 에피쿠로스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문제로 좀 만들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한번 또 역시 지문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마음의 고통이 없어도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가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것이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근데 1번 선지를 잘 보시면 마음의 고통이 없어도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이중부정이라서 여러분이 또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중부정은 여러분이 그냥 쉬운 단어로 바꾸면 행복하지 않을 수를 불행하다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불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에게 비판적인 질문으로는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당연히 불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에피쿠로스에게 비판적 질문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를 바탕으로 하니까 혹시 1번 선지는 가에 나와 있어서 1번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접근은 사실 출제자의 의도와는 조금 멀긴 하지만 어쨌든 답을 고르는데 또 1번이 맞긴 맞았네요.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지금 여기 보시면 평온함에 고통과 무관한 즐거움이 더해지는 것이 더 좋은 상태가 아닐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지문의 내용일치를 질문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일치의 지문을 찾아보시면 나의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평온함에 무관한 순수한 즐거움이 덧붙여진다면 단순한 평온함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연결시키면 2번도 맞는 설명일 것 같고요. 3번도 보시면 평온함이 지속되어 무료함과 건태감. 여기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나의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무료함과 건태감이 지속되면 정신적 평온함을 깨트리고 동요를 일으킨다. 그래서 불행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를 반박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로 평온함이 선택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행복이란 더 큰 목적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선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면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바탕으로 에피쿠로스 입장을 약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 내용도 나의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이라고 하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데요. 두 학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피쿠로스의 평온함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선지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또 내용일치로 접근한 친구들은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 이게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독서에서 지문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른 입장을 가져와서 비교하거나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아리스티포스랑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행복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는 그 두 개만 파악하더라도 아마 선지를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틀린 부분만 한번 찾아보면 이미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에피쿠로스가 쾌락과 행복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쾌락, 행복, 동일론을 옹호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2번에 보시면 여기 이 지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쾌락과 행복의 쾌락의 행복 부산물론을 쾌락이랑 행복이랑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님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쾌락과 행복 동일론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의 행복 부산물론은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2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아리스토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과 행복 동일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옹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쾌락, 행복 동일론을 옹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의 행복 구성론을 옹호하고 이것은 옹호하지 않겠죠. 한 가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융합 지문에서는 반드시 또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원칙은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답을 여러분 찾는 데는 또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A에 보시면 현자계라는 단어는 뭐 뛰어나게, 혹시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눈에 띄게 드러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뛰어나게랑 바꾸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야기하다도 마찬가지로 일으키다라는 고유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서 3번에 보시면 도달하는은 뭐 다다르다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추구한다, 마찬가지로 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쫓다라는 또 우리말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증가하다라는 것을 순우리말로 바꿔서 늘어나지, 이렇게 바꾸시면 5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 지문이 여러분이 좀 읽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를 또 풀다 보면 생각보다 또 좀 쉽게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지문입니다. 지금 14번부터 이제 17번까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상대적으로 융합 지문에 비해서는 지문 길이가 조금 짧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지문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현재 오늘날 이제 좀 시의성이 있는 소재들이 선택되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이제 사회 지문을 공부하실 때 작년 수능에서 이제 정치와 관련된 그 선거 방송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이 경제 파트나 법과 관련된 파트를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좀 꼼꼼하게 복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적 이해를 물어보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회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독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의 어떤 선지의 근거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한다라고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번 선지 보시면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번이 바로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 3, 4, 5번도 뭐 쉽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문에서 한번 좀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를 선지에서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법인과 직접 행위를 한 개인이라고 맞죠? 그래서 지문에서는 개인이 먼저 나와 있지만 선지에서는 법인을 앞으로 뺐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아마 3번을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이거 약간의 추론도 좀 포함됩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공지능 로봇 시행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통제를 벗어난 것은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통제 안에 있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어쨌든 적절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사실적 이해이긴 하지만 한 단계 정도는 추론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 번째 문단 끝에 나와 있네요. 자연인에게만 그 범죄 행위의 주체가 자연인만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 나와 있고요. 5번을 보시면 형법의 어떤 책임 원칙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선생님이 번호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융합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부분을 밑줄 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해하는 문제는 첫 번째 접근은 그 문단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문단이나 세 문단 정도를 뛰어넘어서 해결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첫 번째 문단만 읽어보시면 이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인공지능을 좀 처벌할 규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5번에 보시면 형법 적용이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로봇, 자연인, 법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단어는 이제 각주에 보시면 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내용 일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번 선지에 보면 자연인은 형사 책임이 있지만 법인과 인공지능 로봇은 형사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 문단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선지에 보시면 법인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 4, 5도 사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번도 마찬가지, 2번을 여러분 혹시나 좀 헷갈렸던 친구들은 여기 역시 네 번째 문단을 잘 보시면요. 법인과 개인이 모두 처벌하는 게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졌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이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그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죠.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형법은 인공지능 로봇은 처벌할 수가 없고요. 자연인에게만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도 이렇게 걸칠 수가 있고요. 4번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법인과 인공지능 로봇은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여기 보시면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양벌 규정 때문에 이제 책임을 인정하는 게 특별 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4번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여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법인과 인공지능의 어떤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내용 일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 5는 괜찮은데 4번이 왜 답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단을 보시면 양벌 규정을 근거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주장이 설득이 지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이미 지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과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미 또 지금 여기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양벌 규정을 적용해도 인공지능 로봇과 주인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과 인공지능의 어떤 차이도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4번에 보시면 이게 1번, 2번, 3번, 5번은 이제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처벌한다면 적용 범위 밖에 놓인다면 하고 있는데 4번은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을 형사처벌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형법이 만들어지면 인공지능 로봇을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양벌 규정으로는 둘 다 모두 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양벌 규정은 개인과 법인인데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개인으로 어떤 개인 이외의 어떤 자연인으로 추가되고 그럼 또 주인을 법인으로 봐야 되는데 법인과 주인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독서 선생님이 맡은 부분이었고 이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학도 이제 고전 시가와 수필이 결합되어 있는 갈래 복합과 고전 산문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고전 시가를 보시면 이제 수능 특강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여러분 지금 고전 시가 한 편과 이제 수필이 지금 나왔지만 지금 2회 모의고사에서는 고전 시가 2편 그리고 수필 한 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이 연시조와 가사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그 정철의 간동별곡과 그 간서별곡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윤선도의 시조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나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이제 의문형 표현이 드러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문장 끝에 어떤 뭐 하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좀 있을까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가에서는 1장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겠느냐. 그러니까 효제 충신 말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서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문장으로 따지면 의문형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도 보시면 인간에게 유정한 것은 명을 밖에 또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효제 충신 밖에 하올 일이 또 있겠는 이 말은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하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공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래서 의문형 하자는 공명의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겠다. 자연에 묻혀 살겠다라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산에 누우니 사시에 내 즐김이 어느 때 없을런가. 항상 자연에 묻혀 사니까 항상 즐겁다라는 어떤 의문형 문장으로 이렇게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1번이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 보시면 이제 대화의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가와 다는 대화의 방식이다. 이제 다는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글쓴이 어떤 독백에 가깝고요. 그리고 대화의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에서는 대화의 방식이 혹시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화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 정도는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장에 보시면 이제 새에게 말을 툭 던지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대화의 방식까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자도 마찬가지로 좀 넓은 개념에서 만약 말을 건네는 방식을 대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가 또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나와 다에서 열거가 나와 있는지 3번에 보시면 다에는 명확하게 열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혹시 나에는 열거가 나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명확한 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찾아보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먹으나 못 먹으나 대꾸법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입으나 못 입으나 먹고 입는 것을 열고로 본다면 조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다에는 열거가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에 보시면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는지를 보시면 가에는 6장에 보면 설월이라는 게 나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다에는 이제 여름이라는 또 계절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는 계절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가나 다 모두 점증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이제 소재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소재는 사실 여러분이 단가 6장이 7월 전국연합에도 나왔고 수능특강에도 다 수록되어 있고 낙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푸는데 또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문맥을 같이 보시면 항상 여러분 밑줄 친 게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밑줄 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 아래의 문맥을 같이 보시면 디귿 보시면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가 끊길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접이 향기를 맡는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 끓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3번 선지 보면 매화의 향을 감상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주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호접이 이 작품에서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맥만 보시면 향기를 알면 애가 끊길 것 같다. 애간장이 다 끊길 것 같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향기를 맡는 주체, 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어떤 소재, 제비랑 새라는 것을 가와 나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래의 문맥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3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창밖에 비가 내리고 뜰가에 제비가 날아다닌다. 근데 그 제비를 보고 시적하자는 한숨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보시면 뜬구름이 옳고 그름이 없다. 시비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가 한가다. 근데 그 밑에도 같이 보시면 남은 인생이 얼마냐 이 아니 즐거운가. 이것들 때문에 정말 즐겁다. 자연에서 욕심 없이 지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시면 1번에 보면 A는 이제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 즉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슬픈데 저 새를 보니까 더욱 또 한숨이 난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에서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니까 즐겁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어떤 삶에 대한 여유로움, 그리고 새가 한가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욕심 없는 하자의 어떤 삶의 태도랑 좀 맞닿아 있는 소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2번은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에 보시면 단가 6장에서 제비가 2번 나오는데요. 그 3장에 나오는 제비는 하자의 감정을 자극은 할 수 있지만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은 다른 개념으로, 다르다기보단 포함관계로 보시면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3장은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정을 자극하는 대상은 될 수 있겠네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비애, 이번에 비애 보시면 이 새를 보면서 또 즐겁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흥겨움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은 하자의 욕망을 표현한 건 아니라 한숨, 정서를 더 심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3번의 경이로움도 좀 적절하지 않고 모두 과거를 떠올리는 매개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영속성을, 영원함을 강조하는 소재가 아니라서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여러분 1번, 여기서는 여러분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어떤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다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수능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다의 작품의 주제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와 나에서 찾아보시면 4번에 보시면 공명이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하겠느냐. 공명이 출세하고 이런 건데 이름을 드날리다라는 뜻입니다. 하자는 자연에 묻혀 살기 때문에 이름을 드날리고 출세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자연이 더 좋다라는 의미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출세의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4번이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떤 시의 주제와 어떤 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의미랑 가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여기에 난초는 지금 햇볕을 받고 축 늘어나 지금 쳐져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이게 5번에 보시면 난초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이 작품은 난초를 키우면서 자기가 이제 난초에 처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점점 애지중지 키우다가 관심이 집착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과정에서 그래 집착이라는 게 좀 위험하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어떤 자연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작품은 아니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강인한 삶의 의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은 여러분 이게 또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건데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이 부분에 보시면 햇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난초가 강한 찬란한 햇빛 때문에 지금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이제 햇볕을 약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러면 이 햇볕은 자연의 순환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제공하는 계기고 난초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햇볕만 보지 마시고 찬란한 햇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초를 키우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되는 하자에게는 그런 소재로 보시면 3번이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에서는 여러분 새우가 왜 유배 생활의 외로움을 드러내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3장에 보시면 창밖에 비가 내리고 뜰가에 제비 난다. 그리고 그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뭔가 떨어지는 걸 보면 하자의 어떤 외로움을 더욱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에 연결해서 유배 생활의 외로움을 드러낸다라고 본 것 같네요. 누앙과 단표라는 단어도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누앙은 이제 누추한 거리, 단표는 이제 그 단초란 어떤 그 표주박에 담은 도시락 같은 것, 소박한 음식을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누앙과 단표가 나오면 어떤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어떤 시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적절하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갈래 복합의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전 산문입니다. 여러분 이 옥류목이라는 작품도 여러분 수능 완성의 유형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웅 소설이 항상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웅 소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번 문제입니다. 28번은 최근 2년 전에 한번 나왔던 선지를 조금 활용해 봤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때 좀 많이 틀렸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영웅 소설이 나온다면 그리고 고전 소설은 항상 2번이 많이 좀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 요거는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일 싸움을 걸어서 원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오늘 마땅히 도전해서 이제 싸움을 결정하려고 한다. 시간의 흐름이 좀 나와 있고요.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상경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밤 우리 진영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사건의 흐름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시간적 표현을 활용해서 사건의 어떤 흐름,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보시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마시고 이 작품은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이전에 벌어진 상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네, 예, 그러나 일합을 맛보기 전에 강남홍의 총명을 어찌 양창국의 모습을 몰라보겠는가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요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은 꿈과 현실은 교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예, 나란히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장면 전환하는 것도 예, 많이 넣고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어떤 환상적인 장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예, 29번은 어떤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에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그 공간의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조금 이제 출제할 때 학생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지를 조금 쉽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 기억해 보시면 예, 명나라 진영은 지금 부모와 사부를 만나기 위해 침범해야 되는 공간이 아니죠. 네. 이제 사부를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사부의 명으로 만왕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명나라는 예, 부모의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부모를 구하러 온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예, 군사들은 지금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예, 여기 지금 손산왕과 함께 진 앞으로 갔지만 싸우러 나간 거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고 3번은 선생님이 주체를 좀 앞뒤를 바꿔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경이 원수의 명을 듣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원수가 소유경의 명을 듣지 않고 이제 싸움을 나간 거죠. 그래서 진짜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어를 바꿔서 예, 하면 꼼꼼한 읽기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4번에 보시면 네, 양창국이 아니라 강남홍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남홍이 노졸의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급히 돌아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나탁이 강남홍의 어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믿고 그대로 어떤 새로운 객실을 좀 마련해줬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문제와 내용 일치를 결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예, 30번이 여러분에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근데 묻는 지점을 한번 잘 보시면 강남홍의 생각을 A로 그리고 여기 양창국의 생각을 B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최근에 고전 산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보시면 A는 B와 달리라고 했지만 A와 B 모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은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는 B와 달리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네, 여기에 2번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조물주가 돕고 그 다음에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명나라의 원수로 와 계신 것일까라는 약간의 추측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A는 지금 이제 강남홍이 빨리 내일 한번 싸움을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좀 즉각적으로 해결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B에서는 문제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지금 이제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유보한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 어제 이미 병법을 받고 오늘 밤 다시 피리 소리도 들어봤기 때문에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B는 여기 보시면 남방은 예로부터 물에 빠져 죽은 충신 연료가 많다. 그래서 아마 강남홍도 아마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 아닐까. 여기 남방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B에서는 어떤 공간적 특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에서는 보편적 사실에 대한 의구심 일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옥적이 하늘이 옥적을 낳았을 때 어찌 한 쌍만 낳았겠냐. 이게 보편적 사실에 대한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뒷부분에 보시면 B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 것은 아니죠.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31번입니다. 마지막 31번인데요. 31번도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이제 작품 해석하는 것인데, 예, 겁먹지 마시고 내용 일치입니다. 결국 고전 한문은 학생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 이 장면에 강남홍이 손삼랭에게 예, 양궁자님을 싸움터에서 만나서 다시 오늘 밤 상경에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지금 손삼랑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지금 양창국과 강남홍의 인연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남녀의 어떤 만남을 응원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긴장감을 좀 이완시키고 전쟁 서사라기보다는 남녀 애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네, 3번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독서와 문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